일좌, 보통과, 특차. 아, 이게 참 지난 70여 년간 일본 자위대를 상징했던 용어들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잖아요. 네, 아주 독특한 명칭들이죠.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바로 이 용어들을 일본이 2026년 바로 오늘부터 버리고 대좌, 우리식으로는 대령이죠. 그리고 보병, 전차 같은 구 일본군 시절의 명칭을 다시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이름표만 바꿔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명칭 변경 아닌가 싶죠. 하지만 그 이면을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전후 일본의 정체성을 둘러싼 70년간의 고민, 또 지금의 정치적인 야망, 그리고 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거대한 힘겨루기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내부 보고서부터 미 국방부의 최신 전략까지 깊이 파고들면서 이 명칭 변경이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 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시작하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거의 80년 가까이 잘 써오던 글을 왜 갑자기 바꾸려는 거죠? 바로 그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이 이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2025년에 출범한 자민당하고 일본 유신회회 연립정권입니다. 아, 그 연립정권? 네, 이 두 정당이 맺은 연립합의소에 아예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자위대의 계급, 복제, 직종 등의 국제 표준화를 2026년도 중에 실행한다, 이렇게요. 잠깐만요. 연립정권 합의서에 들어갈 만큼 이게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건가요? 보통 그런 문서에는 경제정책이나 복지 같은 굵직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실무 조항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주 강력한 정치적 상징인 셈입니다. 정치적 상징이다. 네, 특히 일본 유신회는 계속해서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주장해온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군대도 보유하고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말이죠. 맞습니다. 그 거대한 목표인 평화헌법 개정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전에 일단 군대의 모양새부터 갖추겠다는 상징적인 선언 같은 겁니다. 와,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큰 산을 넘기 전에 일단 운용면에서 먼저 군대처럼 보이게 만들겠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도 해야 하고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법률 개정으로 계급 명칭 바꾸는 건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이상 움츠러든 국가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확실히 던질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인 거죠. 그 정치적 속내는 알겠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공식적인 명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군대처럼 보이고 싶어서요? 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물론이죠. 정부가 내세우는 공식 명분은 상호 운용성 증대입니다. 상호 운용성,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최근에 미군이나 호주군하고 연합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라던가 네, 부쩍 늘었죠. 이런 다국적 활동을 할 때 자위대의 독특한 계급 체계가 지휘 계통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혼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혼선이 생긴다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 자위대 일좌는 해외에 나가면 영어로 커널, 즉 대령으로 번역해서 소통을 해요. 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근데 일본 국내법상 공식 명칭은 여전히 일자란 말이죠. 그럼 미군 대령이 일본 부대를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일좌님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국제 관례에 따라 커널이라고 해야 할지 이게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군사 조직에서는 이런 미묘한 불일치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는 있는 것 같기로 한데 근데 그게 70년 넘게 유지해온 체계를 다 뒤엎을 만큼 결정적인 이유가 될까요? 솔직히 좀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연합훈련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작전이 실패하기라도 했나요? 바로 그 지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걸 그냥 편리한 명분일 뿐이라고 보고 있어요. 역시 그런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수십 년간 큰 문제 없이 연합작전을 잘 해왔으니까요. 결국 실무적인 필요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보통 국가를 향한 정치적 동기가 이번 결정의 진짜 엔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실무적 명분을 끌어온 셈이네요. 이쯤 되니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애초에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상한 계급 체계를 만들었을까요?
70여 년 전에는 왜 대좌나 대위 같은 평범한 군대 용어를 버려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직후로요. 1950년이요? 네,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의 지시로 경찰예비대라는 조직이 급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조직의 탄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위장 계획이었습니다. 위장 계획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군대 만드는 걸 위장했다. 뭐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GHQ 내부 문서를 보면요. 이 경찰예비대를 공공연하게 Constabulary, 즉 경찰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찰군이요? 네, 사실상의 재무장이었죠. 하지만 당시 일본에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못 박은 평화헌법 구조가 있었잖아요. 아, 헌법 때문에 군대를 만들 수는 없고. 그렇죠. 헌법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니까요. 그래서 경찰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군사 조직의 실체를 감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자위대의 시작부터가 일종의 언어적 속임수였던 셈이네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전차를 특차, 그러니까 특별 차량이라고 부른 것도 그런 맥락이었군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탱크를 특별한 차라고 부르는 것만큼 어색한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보병은 전투부대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보통과라고 불렀고요. 계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좌, 대위 같은 구이 일본군 용어는 군국주의를 떠오르게 하니까 철저히 배제하고 2등 경찰정, 3등 경찰감 하는 식으로 일부러 행정관료 같은 명칭을 붙인 겁니다. 아,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경찰 행정가다. 이걸 강조하려고요. 네. 그리고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의 역할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는 제도적으로나 임적으로나 구이 일본군과의 연속성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확고한 비전이 있었어요. 구 군대와의 단절. 그렇죠. 그래서 하토리 타쿠시로 같은 구 일본군 출신 장성들이 재무장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강하게 막아섰습니다. 대신 내무성 관료 출신을 초대 총감으로 임명해서 이 새로운 조직은 과거의 군대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적 통제를 받는 실력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70년 전의 선택은 군국주의와 단절하고 평화헌법 체제 안에서 어떻게든 안보를 지키려는 뭐랄까 처절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과거의 이름으로 돌아가려 한다니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게 실감납니다. 네,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큰 외부 동력은 바로 미국입니다. 맞습니다.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움직임만으로는 이런 큰 변화를 다 설명하기 어렵죠. 동맹국인 미국의 전력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2026년에 발표된 미 국방부의 새로운 국가방위 전략 NDS가 사실상 이 모든 변화의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유연한 현실주의라는 기조 아래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거든요. 미국 우선주의 국방 전략이라고도 불리던데요. 듣기만 해도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을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딱 명시하고 미국의 모든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시키겠다. 오직 중국에만 집중하겠다. 네. 그리고 둘째, 이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발을 빼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은 즉 각 지역의 안보는 그 지역 동맹국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뜻이랬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럽 안보는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중동 안보는 이스라엘과 걸프 동맹이 주도적으로 책임져라. 그리고 이 전략 보고서에는 정말 좀 충격적인 수치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수치죠? 동맹국들한테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5%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5%요? 잠깐만요. 지금 대부분의 네이토 국가들이 2% 목표도 힘겨워하는데 5%라뇨? 이건 거의 준전시 수준의 국방비 아닌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물론 이게 당장 달성해야 할 강제 목표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에 집중할 테니 너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빨리 그리고 아주 많이 키워라.
이런 메시지인 셈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일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더 이상 평화헌법 뒤에 숨어있지 말고 이 지역의 안보에 있어 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라고 사실상 허가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이제 너희도 보통 국가가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등을 떠밀어주는 격이군요. 네, 자위대의 계급 명칭을 바꾸고 정상적인 군대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것은 바로 이런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화답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 중 하나인 셈이죠. 그러니 미국이 공식적으로 뭘 발표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이 변화를 환영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일본의 보통 국가화라는 내부적 욕망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키우려는 미국의 외부적 요구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네요.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이 명칭 변경이 왜 지금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사실상 용인하는 분위기라면 다른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안을 둘러싼 각국의 반응은 현재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환영, 중국은 결사반대, 그리고 한국은 복잡한 심경,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상대로 격렬하게 반발했을 것 같습니다. 예상 그대로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암시하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표현까지 썼군요. 네, 이 조치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자,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죠. 그리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정상화가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테니 당연한 반응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가장 입장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중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이다. 네. 먼저 군사 전문가나 국방 관료들 사이에서는 군사적 합리성이 있다고 좀 냉정하게 분석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군사적 합리성이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리 군도 대령, 대위처럼 일본이 이번에 부활시키려는 계급과 거의 동일한 한자 기반 용어를 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한미일 연합훈련을 할 때 계급 체계가 통일되는 게 지휘나 소통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군사적 효율선의 문제고 국민 정서나 언론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반응이 갈립니다. 언론과 일반 여론에서는 일본 우경화의 가속화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사적 합리성이라는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해소되지 않는 과거사에 대한 아픈 기억과 불신이 있기 때문이죠. 대좌, 소좌라는 단어가 주는 역사적 무게감은 우리에겐 단순히 군대 계급 그 이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딜레마네요. 안보 현실을 생각하면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역사 문제를 생각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마냥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정작 일본 내부, 특히 변화를 직접 겪어야 할 자위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정치권의 결정에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상당한 비판과 좀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소적이기까지요? 네, 가장 먼저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이요? 그냥 명찰만 바꿔다는 게 아닐 테니 돈이 꽤 들긴 하겠네요. 꽤 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추정 비용만 수억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24만 명에 달하는 전 대원의 계급장이랑 제복을 다 바꿔야 하죠. 아, 그것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자위대법을 비롯한 수많은 관련 법규 시행령 다 개정해야 하고요. 모든 공문서 양식, 인사관리 IT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부 뜯어고쳐야 하거든요.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 수십억 원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틀렸다는 비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위대는 일본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서 최악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그 정도로 심각하군요. 네, 2023년 기준으로 모집 계획 인원이 2만 명이었는데 실제로는 1만 명도 채우지 못했어요. 정원 미달 사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현장에서는 계급 명칭을 대좌로 바꾼다고 없던 지원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냐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큰 겁니다. 그 돈과 에너지가 있으면 낡고 곰팡이 핀 막사나 개축하고 턱없이 부족한 실탄이나 더 사주고 박봉이는 월급이나 올려달라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네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정치권에서는 너무 상징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군요. 실효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해외 활동에서는 영어 계급을 쓰고 있어서 실질적인 이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 일좌, 일이라는 그 독특한 명칭 자체가 구일본군과 단절하고 평화국가로 나아가려 했던 전후 7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인데 이걸 너무 쉽게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원로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병사 계급 명칭을 두고는 현장의 거부감이 아주 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사병 계급을 1사, 2사에서 1병, 2병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병이라는 한자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특히 징병제 시절의 강제동원 이미지가 강해서 현역 간부들은 물론이고 병사들의 거부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하사관이나 병사 계급 명칭은 아직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볼 시간이네요. 결국 자위대의 계급 명칭 변경은 단순히 낡은 간판을 바꿔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일본 내부적으로는 보통 국가를 향한 수십 년 묵은 정치적 욕망이 터져 나온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과 정확히 맞물려 나타난 아주 중요한 시대적 현상입니다. 즉, 전후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일본의 안보 정체성이 이제 근본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변화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70여 년 전 군대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졌던 그 독특한 계급체계는 분명 하나의 위장 계획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80년이 흐른 지금 추진되는 이 국제 표준화는 그동안 감춰왔던 진짜 모습을 마침내 드러내기 위한 뭐랄까 탈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의 역할이 이렇게 변해감에 따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운 책임과 잠재적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